소설로 만나는 오늘,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권도연 작가님의 소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를 낭독합니다. 이 소설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담아낸 5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국회 식당 조리사 강영림 씨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국회 식당 조리사 강영림의 이야기. 사골 왕만두 떡국, 해물파전과 김치전, 오징어 브로콜리 숙회, 한식 잡채, 명엽채 볶음, 현미 잡곡밥, 배추김치. 영림은 재료를 각 반찬에 맞는 재료로 분류하면서 손에 든 종이에 체크했다. 옆에는 막내가 영림을 따라 종종 걸음으로 쫓아왔다. 당번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식자재 검수를 가장 먼저 해야 해. 그 다음에 전처리실로 옮기는 거지. 그때쯤이면 조리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소독고에서 식판을 옮겨. 수저통하고 다 같이 배식차에 넣으면 돼. 다음은 고기랑 김치. 보통 냉장고에 저장해 두거든. 조리실로 옮겨. 반찬은 우리들이 하니까 자기는 오늘 밥을 해보자. 10kg씩 나눠서 압력솥에 부으면 돼. 네. 대답은 잘해. 수량은 다 맞게 주문했겠지? 저번처럼 단순히 반찬 개수로 대충 짐작해서 주문 넣으면 안 돼. 네. 완벽히 주문했습니다. 영림은 막내의 기운찬 목소리에 살짝 웃어 보였다. 막내는 지난주 영양사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당근 주문에 실수를 저질렀다. 이 일로 조리실 선배들에게 갖은 구박과 나무람을 견뎌야 했다. 그래도 이 일이 좋다는 막내는 여전히 헤헤 웃으며 인사했고 씩씩했다. 영림은 막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재료 분류 좀 해볼까? 영림의 말에 막내가 빠르게 움직였다. 튀김가루, 파, 오징어, 양파가 있다. 튀김가루는 해물파전과 김치전 모두에 들어간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요리에 혼돈이 온다. 오징어는 숙회용, 양파는 파전과 잡채, 볶음에도 들어간다. 영림은 막내의 체크 표시 위로 빨간 줄을 그어 재차 확인했다. 오늘 주경 언니 못 온대요. 소라가 목에 앞치마를 걸며 말을 건다.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마스크 위로 보이는 작은 눈에 피로가 서렸다. 소라는 8년차 계약직이다. 셈이 많고 험담이 심해 영림은 그녀를 멀리하는 중이다. 왜? 어깨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요. 어제 병원 갔더니 인대가 닳았대요. 인대가 끊어지는 줄만 알았지 닳는 건진 몰랐네. 그래서 며칠 쉬어야 한다고 하던데. 큰일이네. 언니 계속 약 먹고 버티시더니 좀 일찍 가보지. 회복은 되는 건가 걱정이네. 당연히 버텨야죠. 아프다고 해봐요. 팀장이 또 너만 아프냐 시전하시겠지. 다음 계약을 한 해 만에 할 거고. 언니랑 우리랑은 입장이 달라. 알잖아요. 또 저 소리.
주경과 소라는 계약직 조리실무사였고 영림은 9급 후생서기보였다. 말 그대로 계약직과 정규직,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의 차이다. 영림은 번듯한 서울 소재권 대학을 나와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한 3년 경력을 인정받아 서류, 실기, 면접까지 쳐서 들어온 영림이었다. 반면 학교, 구청, 대기업 등에서 바닥 청소부터 경력을 쌓은 것이 주경과 소라다. 전체 경력은 10년이 넘는다. 이곳 국회 식당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모두 주경, 소라와 같은 처지다. 그러니 영림보다는 소라 쪽이다. 그들은 영림을 진골 계급이라 하며 은근히 소외시켰다. 분위기 주도를 소라가 했다. 애교 많고 말 많은 소라를 나이 많은 조리사들이 좋아했다. 반면 영림은 조용했다. 묵묵히 일만 했다. 계약직들이 모여 차별 운운하며 잔업에 소극적일 때 먼저 나서 일을 했고 잔반 처리와 재료 손질 등 굳은 일도 도맡아 했다. 그러면 영림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멀어졌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열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온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노동 현장인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고통과 신음을 잊게 하는 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인간의 본성이었다. 국회에는 총 7개의 식당이 있다. 회의실이 많은 본관에 2개, 의원,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에 3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도서관과 박물관에 각각 1개씩이다. 이 중 3곳은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4군데는 국회에 고용된 계약직과 정규직들로 꾸려져 운영되었다. 영림이 속해 있는 곳은 도서관 지하식당이다. 영림이 입사할 당시에는 나름 식당 사이에서 꿀보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변 직장인들이 도서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의도에는 증권, 방송사들이 모여 있어 국회 인근 직장인들은 고소득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격 방어를 해온 여의도 식당들까지 가격을 올리자 직장인들은 국회를 찾았다. 여의도 점심의 한 끼는 2만 원 정도에 맞춰져 있었으나 국회 식당은 단 5,500원에 5첩 반상을 대접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백 명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어디에서 식당이 공유되는 건지 메뉴가 삼계탕이나 돈가스, 보쌈 같은 특식이 포함되면 줄은 더 길어졌다. 영림이 준비하고 다듬어야 할 재료가 늘어났다. 익히고 간을 맞추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루는 밀려드는 사람들로 주 메뉴인 보쌈이 동이 나버린 적이 있었다. 영림은 고개를 빼 밖을 봤다. 적게 잡아도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남은 고기는 최대 30인분이었다. 영림은 급하게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았다. 1초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닐 소재의 무거운 조리복을 온몸에 돌돌만 영림이 물 묻은 장화를 신고 뛰어나오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영림은 대충 30명쯤 되는 줄 앞에서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식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앞 영님 앞에 선 50대 중반의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밥을 못 주겠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 지금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여기서 지금 다른 식당을 가란 얘기예요? 그럼 미리 알려주시던가 해야죠.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시간 다 버리고 밥을 어디서 먹으란 거예요? 남자에 이어 젊은 여자도 불쾌함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됐고, 그럼 있는 거라도 줘요. 돈이라도 적게 받던지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우리 보고 굴물한 거야 뭐야. 정치인들이 갑질하니까 국회 식당도 갑질하는 거야?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건 남자가 짜증을 내자 바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사람들이 다시 버티기 시작했다. 지금 밖에서 식당을 찾아 헤매느니 밥과 김치만이라도 먹겠다는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했다. 저희가 보쌈고기가 다 떨어져서요. 진짜 남은 반찬만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그냥 줘요. 식권에서 2,000원 뺏어받던지 아예 안 받던지 하셔야 한다고. 보쌈 먹으러 왔는데 안 주면 깎아줘야지. 영님은 곤란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영님을 잡아먹을 듯 노려봤다. 그럼 잠시만요. 영님은 조리실로 뛰어갔다. 우두머리 격인 덩치 큰 조리사 팀장과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 조리실무사가 잔반을 옮기다 말고 영님을 쳐다봤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댈 때면 별말 없이 코웃음만 흘리던 남자들. 이들이라면 이성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줄지 몰라 아니라도 따라야 한다. 영님보다 몇 해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다. 이들의 말이 곧 법이다. 밖에 난리예요. 남는 것만 먹고 돈을 안 내겠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 돈 주고 먹던지 그냥 가던지 해야지. 우리가 자선사업해? 여기가 흥정하는 시장이야 뭐야.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배가 고파서인지 날카로워서. 아이고, 배고픈 걸 공감하셔서 그러셨어요? 강영림 씨 공무원이잖아. 법대로 해. 규칙 지키라고. 그러라고 공무원 뽑은 거 아니겠어? 아님 또 노조 끌고 와서 인권 어쩌고 해보라고. 예전에도 그랬잖아. 무슨 법이더라? 아휴, 나는 어려워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법, 규칙. 저 말은 비꼬는 말이다. 지난달 막내가 잔반통을 옮기다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막내는 병원 치료비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감당해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님이 총대를 메고 국회 사무처에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국회는 급식 노동자들이 튀김, 볶음 등의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노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영님은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하면 병원 치료비와 재활비가 해결될 것 같았다. 돕고 싶었다. 막내는 부모 없이 컸다고 했다. 상의할 어른도 없다고 했다. 조리실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 영님은 여겼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신분을 보증 삼아 계약직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고양이가 쥐의 처지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가식을 그만 떨라고 했고 유식한 척하지 말라고도 했다. 영님은 그만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는 동안 막내는 사비로 병원 치료비를 감당했다. 그리고 영님은 조리실 내 은따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었다. 막내는 손가락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3일 만에 출근했다. 괜찮아? 가운데 손가락이 살짝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해요. 당분간 보기 싫더라도 요렇게 하면서 일해야죠. 막내는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면서 클클댔다. 영님은 그런 막내가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이 쓰여 일하는 내내 그녀를 지켜봤다. 점심 같이 먹을래? 영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님은 매일 널따란 식탁의 가장 끝에 앉아 마치 혼밥을 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점심을 때웠다. 모두가 둘러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틈에 영님이 낄 자리는 없었다. 막내는 선배들 앞에서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하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런 막내라면 자신과도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영님이다. 아, 오늘 비빔밥을 먹기로 해서. 막내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비빔밥은 며칠간 남은 잔반들을 양푼에 모아 조리실 식구들끼리 비벼 먹는 것이었다. 조리실에는 이를 성찬이라고 불렀다. 잔반 나물은 모으면 못해도 10가지가 넘었다. 맛도 좋았다. 막내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이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먹자. 네, 언니. 영님 얼굴의 3배만한 스테인레스 그릇에 밥과 된장찌개, 나물들이 수북히 담겼다. 어디 막내가 비벼봐. 팀장의 지시에 막내가 벌떡 일어나 자기 얼굴만한 주걱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줬지? 팀장과 나머지 조리사들이 팔짱을 낀 채 흥미롭게 지켜봤다. 아니지. 한 손으론 위를 잡고 한 손으론 밑쪽을 잡고 찌르고 푸고 그리고 엎어줘야지. 그래야 골고루 섞인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막내가 주걱에 온몸을 실어 노젓듯 비빔밥을 제조하는 동안 영님은 막내의 삐져나온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손가락은 불편한 위치에 불편한 상태로 주걱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주걱이 스치기라도 하면 손가락은 욕을 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 튀어올랐다. 와, 맛있겠다.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양푼 주변으로 모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님은 그 주변에서 식기 정리를 했다. 영님은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 사이에 섞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님을 향해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 손짓도 눈짓도 없었다. 모두가 영님을 등져섰다. 하지만 영님은 알았다. 그들은 뒤통수로 말하고 있었다. 넌 안 돼. 언니. 막내가 내민 건 접시에 담긴 비빔밥이었다. 아까 죄송했어요. 뭘, 나라도 그랬을 거야. 식사 안 하셨죠? 이거 좀 드세요. 영님이 막내가 내민 비빔밥을 내려다봤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오후 작업은 힘에 부칠 것이 뻔했다. 현기증이 올 수도 있었다. 됐어, 내가 거지도 아니고. 영님의 말에 막내의 볼이 빨개졌다. 영님은 아차 싶었다. 그렇다고 벌겋게 뭉쳐있는 밥 덩어리를 대놓고 상처를 주는 타인의 얕은 동정심을 받을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말이 좀 그랬지? 근데 먹기 좀 그래. 나중에 다른 거 먹을게. 그럼 언니 이거 먹어요. 막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주먹밥이었다. 내가 점심때 먹으려고 만들어 온 건데 이건 먹을 거죠? 영림은 막내가 건넨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바로 입에 넣었다. 맛있네. 요리 좋아한다더니 솜씨가 있어.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적성에는 맞아? 언니, 저 언니처럼 국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조리사로요. 안 힘들어? 힘들지만 국회잖아요. 막내는 국회라는 단어에 힘을 줘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국수집을 하셨거든요. 도박에 빠져서 집 나간 아빠는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7살이 될 때였을 거예요. 엄마는 우리 낳고 계속 가정주부셨으니까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부자 동네에 가정부로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 저녁 즈음에나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아침에 차려놓은 밥에 물을 말아 먹었을 텐데 그걸로도 허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죠. 동생이랑 밥상에 올려놓고 먹으려고 냄비를 들고 가는데 장난감 하나를 밟았어요. 넘어졌죠. 하필 동생 다리 위로 냄비가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그날 엄마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엄마 신발도요. 엄마가 그날 놀라서 그랬는지 주인집 아주머니 슬리퍼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슬프기보다 웃긴 거예요. 그 슬리퍼가 진주가 박힌 되게 비싸 보이는 거였거든요. 무튼 그날 이후 엄만 일을 그만뒀어요. 저랑 동생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국수집이에요.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브루스타를 켜서 국수를 삶고 멸치를 우려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학교 갔다가 엄마를 도와주러 시장을 가면 상인들이 저를 보고 어이 국수집 딸내미 하고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입소문을 타고 상인 말고 동네 주민들도 사러 왔는데 이게 국수가 시간이 지나면 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가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자리가 없으니 서서 먹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디에선지 의자랑 테이블을 구해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서 막 먹어요. 그런 자리가 나중에는 엄청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엄마를 질투하고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국수집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른 것들도 막 사니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자리도 막 내주고요. 근데 참 역시 가난한 팔자는 바뀌지 않나 봐요. 그렇게 몇 년 풍족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천장이 무너졌어요. 시장 노상에 무슨 천장이냐고요? 천장이 없어서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엄마 가게를 덮쳤어요. 구청에서 상인들 위한다고 쉼터인가 뭔가 가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재 하나가 떨어진 거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딱 그 표현이 떠올랐어요. 가게는 쑥대밭이 됐고
엄마는 머리를 다치셔서 1년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전 지붕 없는 데서 밥을 먹거나 앉지 않아요. 사실 엄마가 그때 건물 안에라도 있었으면, 천장이라도 있는 데라면 살았을 것 같거든요. 국회 보세요. 폭탄이 떨어져도 국회는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곳곳에 경위 아저씨들도 보초를 서고요. 요즘 급발진하는 차 때문에 멀쩡한 가게에 있다가도 차에 깔리는 세상인데 국회는 아니잖아요. 차가 들어오길 하겠어요? 탱크가 오겠어요? 평생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씩씩했던 막내의 안색은 조금씩 변해갔다. 막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양쪽 볼의 복숭아빛 홍조가 가장 먼저 옅어졌다. 그리고 이내 반짝이던 낯빛은 낯빛이 되었다. 재료 손질, 조리, 배식, 그리고 치우고 설거지와 청소하는 것 모두가 막내의 업무 범위였다. 모두가 했다. 막내 혼자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내는 모두와 보조를 맞춰야 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넣고 빈 공간이 있으면 메꾸는 것. 막내는 소위 돌려막는 깍두기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청소와 빨래였다. 앞치마와 토시, 위생모를 빨고 장비를 세척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겁고 두꺼워 물을 머금으면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세척용, 반찬용, 전처리용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모두 달라 조리사들이 쓴 것을 모두 수거하면 커다란 빨래통이 가득 찼다. 반찬 등이 묻은 앞치마는 세탁기로는 세탁이 잘 되지 않아 솔로 박박 밀어 닦아주어야 했다. 세척과 청소도 문제였다. 뜨거운 물에 담겨진 식판들을 떼어내 수세미로 박박 닦고 나면 조리 과정에서 쓰인 바트와 집기들, 카트가 남았다. 온 몸을 실어 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 중노동이었다. 몸 전체가 부들거릴 정도로 막내는 애를 썼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 하수구 뚜껑에 끼인 음식물을 청소하는 것. 그것 또한 막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주경 언니 또 오늘 결석이네. 그럼 오늘 누가 대신해? 막내가 2인분 해야지 뭐. 조리 실무사들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막내가 움찔했다. 튀김 2,000인분, 소스 2,000인분, 샐러드 2,000인분의 밑작업이 시작됐다. 재료를 씻고 까고 다듬는 모든 과정에 막내는 보조자로 있었다. 그리고 바로 세척 작업이 이어졌다. 막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영림이었다. 영림은 막내에게 다가가 좀 쉬라고, 여긴 내가 하겠다고 등이라도 떠밀고 싶었지만 그럴 여력조차 나지 않는 날이었다. 이른 새벽 당번이었던 영림에게 조리사들은 휴가 간 영양사의 업무까지 떠맡겼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업무로 영림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영림에게 막내의 걱정은 사치나 오지랖, 그 어딘가에 방점이 찍히기 충분했다. 막내는 식당 안 대걸레질을 마치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왔다. 환풍용 후드를 닦아야 했다.
팀장이 지시한 일이었다. 막내는 자신의 몸의 3배만한 오븐 위로 올라가 4배만한 후드를 닦기 시작했다. 후드를 닦는 세제는 성분이 독해서 몸 위로 떨어지면 앞치마와 옷을 뚫고 살갗에 상처까지 냈다. 만약 이 세제가 눈 위라도 떨어지면 어찌 되는 줄 알아? 너 바로 실명이야. 팔을 다듬는 막내에게 다가가 협박과 겁박을 번갈아 했던 팀장은 막내의 동작을 눈으로 짚어내며 코웃음을 쳤다. 아주 박박 깨끗하게 닦아. 기름때라도 묻어나오면 알아서 해. 버릇처럼 알아서 하지 않으면 정강이를 발로 차버리겠다는 신용도 했다. 그때였다. 막내가 마지막 젖먹던 힘을 쓰며 온몸으로 후드를 닦아내던 그 순간 산더미만한 후드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렸다. 영님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조리실 모두가 영님과 영님이 가리키는 쪽을 번갈아 봤다. 찰나였다. 은빛깔의 후드 부속품이 막내를 덮친 것은, 그리고 영님의 머릿속에 국회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평생 일하고 싶다는 막내의 말이 스친 것도 모두 찰나였다. 오늘은 권도연 작가님의 소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의회 경위 담당관실의 경위 이야기, 국회 미용실 디자이너 이야기, 국회 청소부 이야기, 구두방 주인 이야기, 그리고 국회 식당 조리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을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브런치 스토리 권도연 작가님의 글을 찾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